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정해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는 일간이 병술일주였고요. 오늘은 정해일주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정화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사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추가 지나면서 미월에서 이제 신월로 바뀐 지 한 6일째 돼가고 있고요. 또 미월에 정화하고 또 신월에 정화하고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그 다음에 다음으로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어저께 봤던 일간은 병화라고 하는 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했죠. 음양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됩니다. 같은 화를 음양으로 이렇게 나눠놨죠. 나눠놓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을 나눠놓죠. 둘로 남자라고 하는 종족과 여자라고 하는 종족으로 이렇게 나눠놓습니다. 그래서 나눠놓는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남자라고 하는 것과 여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남자의 특성이 다르고 여자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좀 크고 좀 우람하고,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크고 우람하신 분들이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이라고 하는 남자는 좀 강하고 크고 좀 드센 그런 편이 있는가 하면 음이라고 하는 여자는 어떻겠습니까? 부드럽고 좀 유연하면서 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또 그러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별되는 것이고요. 이 화라고 하는 오행도 음양으로 나눠놓는 이유는 남녀를 구분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양이라고 하는 것 강하고 크고 밝고 높고 넓고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작고 수축되면서 부드럽고 음유하고 그렇게 빛이 강하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놓고 보지 하나만 있을 때야 뭐 이걸 음양으로 나는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화가 두 개가 있어요. 달빛하고 별빛이 있는 경우는 달빛과 별빛이 다르니까 달빛을 좀 더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달빛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될 것이고 별빛은 음이 되겠죠. 또 상대적으로 태양과 달이 있다라고 하면 태양이 더 강하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면서 그렇게 밝지 못하죠. 이렇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병화가 양이 되는 것이고 정화가 달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 음양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무조건 병화라고 하는 것을 양화로 보고, 병화를 저는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등촉지화라고, 지화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무조건 태양이 병화인 것이고 뭐 촛불의 정화인 것이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똑같은 촛불이라 하더라도 촛불에 밝기가 더 밝은 것이 그 촛불의 밝기가 좀 덜한 거죠. 둘을 놓고 봤을 때는 밝은 것이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병화를 태양지화로 비유해서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의 특성이 뭐예요? 태양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병화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때 태양에 비유해서 가장 설명하기가 쉬운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 즉 모닥불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비유를 했을 때 설명하기가 좀 편하다 할 뿐이지 무조건 병화 태양과 같다 이렇게 보진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인위적인 불이 정화가 되겠고요. 자연 발생적 자연적인 불은 병화가 된다. 인위적인 불은 뭐예요?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적성을 위해서 발생하는 불이 정화라고, 사람이 뭐예요?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거나 내지는 뭐예요? 대장간 같은 데서는 금을 단련하기 위해서 불을 피우죠. 어떤 목적이 있지만 병화라고 하는 이 불은 그냥 자연히 발생하는 불이죠. 태양이라든가 아니면 똑같은 불이라 하더라도 산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담배를 던져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불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바람이 불고 아마존 밀림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나무가 너무 빼곡하게 되어 있을 때는 나무들끼리 바람에 의해서
끼면서 열을 발생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화가 돼서 불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전기 스파크가 튀어서 또 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저번에 고성 산불, 저기 속초 고성 이쪽에 산불 크게 난 적 있죠. 그게 원인이 저기 뭐 전기 변압기가 어떻게 폭발을 해서 불이 났다라고. 그것도 어차피 사람 뭐 실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불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인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천재로 볼 것이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인재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관련 부서가 책임을 져. 당연히 그건 책임 그 관리 소홀이죠. 변압기 관리 소홀이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이게 컨트롤로 놓고 봤을 때 자연 발생적이냐 뭐 인위적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초를 만들어서 촛불을 켜고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불을 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정화만 가지고 안 되고 항상 인성인 뭐가 있어야 된다. 인성인 목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을목을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을목보다는 뭘 좋아한다? 간목 보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왜 안 좋아하냐면 을목은 쓴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축축한 그런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정화를 살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갈대 같은 것이 바싹 마르면 갈대 불 한번 붙으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갈대가 물에 젖어 있으면 잘 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볏짚 같은 경우도 잘 말려 놓게 되면 볏짚에다 불을 붙이거나 아니면 깨를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고, 이제 깨대 같은 거 있죠. 바싹 말려놓으면 엄청 잘 탑니다. 그게 다 을목인데 젖어 있으면 쓴목이지만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바싹 말려서 태우게 되면 정화를 능히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깨대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거를 태워서 정화를 인정하게 되면 그 불꽃이 처음에는 바싹 타는 것 같지만 그 불꽃이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정화는 이 아무리 불을 잘 태운다 하더라도 간목 보는 것만큼은 좋지 못합니다. 을목은 금방 타죠. 그러니까 정화가 오래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고, 부기를 얻는다.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부기를 얻는 것과 을목이 정화를 생해서 부기를 얻으면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을목은 금방 바짝 타고 없어지지만 간목은 오랫도록 태울 수 있죠. 옛날 시골에서 아궁에다 태우셨던 분들 알게, 그냥 잡풀 갖다 태우면 금방 호록 타고 날아가지만 장작 굵직굵직한 거 한 두서너 개만 놔도 아랫목에 뜨끈뜨끈한 게 한겨울 하룻밤을 그렇게 넘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한테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목이 없었을 때는 을목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을목이 물이 많아서 적게 되면 쓴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정화를 인정할 수 없다. 또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는 병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목이 많으면 목다하게 되면 화식, 불이 꺼진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으면 나무 목자에다가 마늘 타자, 불화자에다가 질식할 식자, 꺼질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성장불 같은 데다가 조그만 뽀시래기 같은 걸 넣고 불을 태우게 되면 조금씩 불이 커져 가는데 갑자기 장작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이고, 이런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것이 있어서 큰 나무를 쪼개서 정화를 태울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벽갑 인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명리 용어들은 하나씩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겁니다.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개벽 할 때 뭐 이 개벽을 쓰나 한번 써볼까요? 개벽 할 때는 어떤 개벽을 쓸까요? 열개자에다가 이거 아니고 저 개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런 개벽을 쓰겠죠. 자, 요 쪼갤 벽자는 아닙니다. 이건 열개자에다가 열벽자죠. 이렇게 제가 좀 잠깐 혼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벽자라고 하는 것은 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간목을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뜻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좀 화가 왕한 4월이라는 뜻인가 5월 같은 경우에도 간목 한 점 정도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인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정화일간이 신유수월에 태어났거나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재사리왕한 그런 원령이기 때문에 이 인목이라든가 간목의 수요가 더
더 좋을 것이고요. 4월, 5월이라든가 1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임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 있는 것이 좋고, 4, 5월은 정화 자체가 왕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더 좋다. 그거는 정화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병화 같은 것은 4월, 5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목이 다시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정화는 정화의 특성상 목 한 점 정도는 조금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정화일간에 태어난 월령을 보게 되면 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죠. 자, 요 쓰기 전에 자, 신 안에는 지장간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국을 논할 때도 지장간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용신이라든가 글자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또 놓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간에 드러난 것 아닌데 그거를 용신으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지장간에 있는 지지에 있는 글자들 중에서도 용신 내지는 격국으로 치용할 글자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월지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이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월의 신금이잖아요. 이 신금 안에는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세 가지 천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감출장자죠. 숨어져 있는 천간이라고 하는 뜻이 지장간입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지장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뭐 유튜브도 괜찮고요. 아니면 제 블로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장간 삼그리사주의 지장간 강의를 찾아서 들으시면은 뭐 지장간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없고 일단 처음엔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내가 꺼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지장간의 어떤 뭐랄까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장간 중에서 신중에 있는 부터는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쓸 수 있는 것 경금과 신금을 쓸 수 있다. 제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쓴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정화일간이 너무 왕해서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로서 왕한 정화를 갖다가 억제해 줘야 되는데 수가 따는 천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이 신중 안에 있는 임수를 갖다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으면 그래서 임신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투출되어 있지 않더라도 암장된 신중에 있는 임수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경금이 필요할 때는 암장된 신중의 경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땅속에 예를 들어 지지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공력은 천간에 드러난 것에 비하면은 좀 공력은 작을 수가 있어요. 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못 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간과 월령을 놓고 봤을 때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월령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일간 월지에 들어있는 지장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신금이 또 다른 지지, 연지, 일지, 시지가 아닌 월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뜻하는 거예요. 계절. 그래서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뜨겁죠. 그죠? 가을은 선선하고 봄은 따뜻하죠. 그래서 이 월령 월지에 뭐가 있냐면 한열 내지는 한란조습의 개념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개념이냐면 왕쇠의 개념이 있어요.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 가장 왕할 때예요. 신월은 금왕절이죠. 금이 신월에 이르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 굉장히 왕한 반면 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여기 신을 만나게 되면 수는 여기가 장생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도 약하지 않습니다. 금도 왕하고 수도 왕하기 때문에 수, 임수라든가 개수 입장에서는 뭐야? 모왕, 자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금이 왕해질수록 약해지는 건 뭐예요? 목은 여기가 절지이기 때문에 목은 어떻게 됩니까? 매우 약하죠. 매우 약한 단계에 해당되겠고 화토는 동궁한다 그랬죠. 화토는 동궁하기 하는데 신에 이르게 되면 화토는 여기가 뭐 해야 되냐면 병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신월은 병지, 다음 달 6월은 사지, 그 다음에 술월은 묘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도, 어저께 병화죠. 어저께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도 뭐예요? 병지에 태어나서 약하죠. 4월 화는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4월, 5월, 미월이 왕한 것이고요. 신유술월은 화토가 같이 병사, 묘지로 가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좀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으나, 단 무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면 이건 왕하죠. 그거는 사계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단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성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월은 겨울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얼음이 얼 정도의 추운 계절은 아니지만 매우 선선하다 그러죠. 선선하다. 이거를 갖다가 저번에 어떤 바람과 구름과 비라고 하는 데서 어떤 술사를 했죠. 숙살지기라고 해요. 숙살지기 내지는 숙살기라고도 하고요. 살기. 이 숙자가 뭐예요? 엄숙하다가 할 때 숙자거든요. 굉장히 엄숙한, 그런 엄숙할 때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까요? 아니면 서늘함을 느낄까요? 그죠? 서늘함을 느낀 거예요. 엄숙할 숙자에다가 사람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가지고 있죠. 숙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냉혹한 차가운 기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은 특히 한 추석 쯤 되게 되면 기온 자체가 아주 서늘하죠. 엄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을은 남자에게 뭔가 바바리 코트를 입고 옷깃을 딱 세우면서 떨어지는 낙엽,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한번 지나온 한 해를 또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결실의 계절이 바로 또 가을이면서, 그 가을은 어떤 계절? 숙살의 그러한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아니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조후의 개념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 신월, 6월, 술월에 해당이 되겠죠. 또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라고 말씀드렸고, 일간 자체가 약한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정화 자체가 신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 그런 틀이 되겠죠. 그래서 재다, 신약한 사주, 아니면 신약, 재 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어요. 월령 자체가 금왕절이고 일간 자체는 월령에 대비해서 봤을 때 병지니까 당연히 재성이 더 왕하겠죠.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신약에, 재다에 두지 마시고요. 신약에 두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사주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재다 신약 사주거든요. 근데 특징은 신약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다에 재성이 많은 것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재물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일간이 왕해서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신왕, 재왕 해야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이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일간이 재성에 대한 욕심은 많아지는데 내가 그 재성을 벌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인 것이고요. 그 욕심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나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빚을 지게 되는 거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한데 제왕한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약 제왕한 사람, 재다 신약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약간은 좀 인색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을 먹을 때 밥을 잘 안 사는 사람이거나 눈치를 보면서 계산할 때 왜 신발끈을 오래 맺는 사람, 내지는 이상하게 계산할 때쯤 되면 저기 어디 화장실 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이게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절대 인색해서는 안 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게 베풀어야지만 저 많은 재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죠. 쉬운 말로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 밖에 없어. 그러면 나 혼자는 그 100억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10명, 9명의 친구를 데려다가 각자 10억씩 해가지고 그 100억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때도 이런 사람들은, 재다시 약한 사람들은 인색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조금 약간 인색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재다 신약한 사람들의 특징을 몰랐을 때는 같이 사업을 하고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사업을 뻥 해서 튀겨놨는데 나중에 되니까 지가 다 가져가고 자기네들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 사람하고 사업할 거야,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그죠? 누구나 인지상정이죠,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다 신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동투자, 명의로, 공동으로 이제 사업을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먹고 저 사람들을 많이 키워줘야지만 앞으로도 계속 저 사람들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인색하게 되면 그야말로 죄다 신약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사람이 좀 옹색하고 옹졸하고 인색한 그런 좁쌀 영감이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예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벌써 필요하죠. 정화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간목 가지고 정화를 인정해 줄 수 있죠. 원래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벽값 인정해야 되는데, 원령 자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금이 다시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신월의 정화라 하더라도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다시 투출해가지고 간목을 벽값 인정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뭐 경금이 다시 투출할 필요는 없죠. 단 한 가지, 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직이 좀 선선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는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뭐는 필요하다? 병화 같은 것이 하나 있어서 따뜻하게 좋아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재성이 너무 많게 되면은 재다 신약하게 되니까 겁재인 병화가 있어서 재성을 갖다가 분재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쟁제가 아니라 재성을 나눈다라고 하는, 분재, 나눠서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까 말했던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자, 정화 달이 떠 있는데 병화를 보면 어떤 탈광이 돼서 좋지 않다, 빛을 빼앗긴다라고 좋지 않다라고 보지만 4월, 5월 이렇게 화가 왕한 경우에는, 특히 인묘월에도 화가 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병화를 보면 탈광으로 보지만 신유술 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를 보게 되면 도움을 얻는 것이지 탈광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음화인 정화인 것이고요. 원령은 재성이 왕한 신월, 가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일간 음화가 되겠고요. 음화인 정화가 되겠고, 신월은 금 중에서도 지지에서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고, 지지에서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음금이 되죠. 음에 해당이 되는 금이죠. 그래서 정화가 금을 보게 되면 이건 재성이면서 음대 양이니까 뭐예요? 정제가 되겠죠. 그래서 정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제격이라 하더라도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약, 재왕 내지는 재다 신약할 수 있는 사주가 되죠. 이것만 놓고 재다 신약하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재다 신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약한 정화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시고, 자, 만약에 임수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요 임수를 가지고 격을 잡겠죠. 그러면 이거는 정제격이 아니라 정관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가 투출했을 때 재성도 왕하고 뭐예요? 관성도 왕하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재관, 원래 제살태양인데 재관태왕이라는 말은 제가 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이거를 원래는 저게 관성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게 되면 그냥 이거를 갖다가 제살태왕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간이 너무 약하게 되면 비록 정관이라 하더라도 마치 작용은 칠살과 같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일간이 너무 왕할 때 칠살인 개수라 하더라도 이런 경우 일간이 왕할 때는 오히려 칠살이 정관과 같이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관격에 제살태왕한, 아니면 제살이 너무 왕한 사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무토 가지고 상관격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월의 무토는 용신으로 쓰지도 않고 격국으로도 잡지 않는다라고 한 말이 거기에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화가 간목을 얻어서 일간을 생조해주고 병화를 얻어서 서늘한 기운을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주 국세인데, 자, 이 사주, 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맞죠? 일단 간목 자체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선 정인,
나를 낳아주는 친엄마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간목이 이렇게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요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간목이요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벽갑 인정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면, 원격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도끼를 가지고 정화를 살릴 수 있도록 간목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라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경금과 간목이 붙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저는 용어로 첩신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해요. 서로 붙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간목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거의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원격되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격으로는 정제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경금이 투출하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약 제왕 제다 신약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를 봤죠.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자수까지 보게 되면 신자 수국하게 되네요. 이거는 그죠? 신자, 원래는 신자 진수 국을 형성해야 되는데 신자 한자만 빠져도 이렇게 수국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있어서 정해일주, 제가 정화일간에 일지가 정화일간에 일지 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해일주인데, 원래 정해일주인 사람들이 좀 성격이 꼼꼼하고 정확하고 약간 측은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화일간이 이렇게 해수를 봐서, 요거는 정관이고 안에 정인이라고 하는 간목 들어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경금에 의해서 파극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이거는 파해버린 거예요. 원격되어 있으면 마찬가지로 괜찮지만, 이게 원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거를 갖다 뭐라 하냐면 탐재파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주국세 정화일간 자체가 뿌리 둘 곳이 아무 데도 없죠. 간목 자체가 뿌리는 해준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지만, 역시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목이 파해져 있다, 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글자가 와야 될 걸, 반드시 이 인성이 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거나, 아니면 화가 있어서 정화를 도와주고 조우를 해줘야 되겠죠. 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가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굉장히 한습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양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물상론을 강의하시는 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보든 뭐 네이버 TV를 보든 강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물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명리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국세는 현상학적으로, 자연학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겠지, 이런 어떤 사주 명리학, 음양오행의 생각제야를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상론만 배우게 되면은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물상론 배우는 거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래, 물상론을 배우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이 사람이 놓여 있는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방 캐치해 줄 수 있는데,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 음양오행의 이치를 버리고 나서, 배우지 않고 나서 물상론만 배우게 되면 이건 뭐예요? 사상 누각이에요.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오행의 생격제와 이치를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물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중에서 그래도 목이라고 하는 글자와 화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민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까지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나머지 글자들은 다 금수, 토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자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경자시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만 써볼까요? 경자신의 시 같은 거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 사주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 되는데 경금에서 파극되어 있고, 그러면 정화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신축시 마찬가지고, 무신시. 선생님, 무신시는 좋지 않을까요? 무신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무신시가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완전히 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의지할 때라고는 뭐예요? 간목밖에 없죠. 선생님, 무토도 좀 좋지 않습니까? 무토가 뭐가 좋을까요? 자, 정화, 약한 정화의 기운을 빼어내는 것이 상관 식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지지를 또 뿌리 또 하나 더 없죠. 또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어요. 또 무토가 있으니까 선생님, 신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는데 왜 뿌리가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무토, 해중에 있는 무토는 없다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뭐예요? 정화와 마찬가지로 낙동강 오리알 돼버렸네요. 그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술, 시인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생시 중에서 그나마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생시가 좋을 것인지. 그러면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굳이 뭐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고 딱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민시가 된다고 하면 신자수곡 한번 합을하죠. 인해한목, 물론 이제 목이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임한목 하게 되죠. 그러면 벌써 합이 세 가지죠. 이거 다합이라고 해요. 사주명식에서 다합이라고 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합이면 지무원달이라고 해요. 지무원달. 그래서 합이 너무 많으면 사람이 좀 다정다감하다라고 했어요. 다감한 그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사람이 다정다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좀 냉정해야죠. 아까 말했던 숙살지기 같은 것이 좀 있어야지 맺고 끊는 것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합이라서 다정다감하면 맺고 끊는 것이 안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내지는 내 아내가 좀 외부적인 관계에서 끊을 건 끊고 맺을 건 맺고 또 서로 화합할 건 화합해야 되는데 그냥 다 좋아 뭐 이 사람이 만나자 하면 또 만나주고 남자가 또 특히 이런 거 있죠. 어떤 인정에 끌려가지고 보증 서달라는 걸 또 뭐 냉정하게 못 끊어서 또 있는 동네 보증은 다 돌아다니면서 또 서주는 마음씨 좋은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그죠? 승질나죠. 그죠? 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대체적으로 다합이면은 좀 맺고 끊는 것이 좀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목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거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합이 많은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지 않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을 보긴 했어요. 간목을 봐서 얘는 깨졌다 하더라도 얘는 정화를 생주했을 수는 있겠지만 사주에 뭐가 없으니까 화가 한 점도 없죠. 화가 없으니까 매우 한습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좀 살아나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다시 금수운으로 간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한습이 가중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을사시 이렇게 보게 되면 사화를 봐서 좋을 것 같지만 또 뭐가 문제입니까? 사해상충 이거 별로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병오시가 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간목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뭐냐면 너무 한습해지게 되는 거고요. 병오시가 되면 목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약해지죠. 그죠? 간목이 하지만 경금에 의해서 좀 파급되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화가 있게 되면 어느 정도는 금을 좀 억압이라기보다는 억제시켜 줄 수가 있겠고 병화가 있으면 한습한 기운을 좀 조절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나마 선택의 여지라고 하는 것은 병오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녀의 또 차이가 있겠죠. 이것이 이 명식은 남녀 불문하고 병오시가 돼야지만 그나마 정화가 근기를 얻게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금수향이니까 좋지 않겠죠. 초년에서 중년, 장년까지 결국 이 남자로 태어나서는 50, 60세 돼야지 운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명의 경우에는 정화가 신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는 약하죠. 그래도 생시에서 병오시를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근기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운세 자체가 초년부터 개미대운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렇게 목화운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남자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좋은 명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택일 할 때 생시를 잡을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죠. 남자로 태어났느냐 여자로 태어났느냐 이걸 꼭 살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